일상 속 숨겨진 경제학, 선택의 과학입니다. 미시적 선택에서 거시적 시스템까지 세상을 읽는 내비게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경제학의 출발점은 끝없는 욕망과 한정된 자원의 줄다리기 있지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입니다. 한정된 자본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죠. 효용 유틸리티라는 것은 최대의 만족감과 가치를 창출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잠을 선택하면 출근이나 공부할 시간을 희생해야 하듯 모든 선택에는 대가, 기회비용이 따르지요. 나의 첫 번째 미시경제는 직업과 진로의 선택입니다. 직업을 구할 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적성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적성에 맞지 않으면 높은 보수라도 지속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보상이 따라주는가?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워라밸의 균형입니다. 더 많은 소득을 위해서 나의 여가, 휴식, 대인관계를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 정보에는 직업의 종류, 그 일의 내용, 기대되는 소득, 향후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해야 되겠죠. 합리적 소비의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최적의 구매를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것, 내 예산에 맞는가 하는 가격이라는 것, 그리고 기능, 원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인가, 가격, 기능, 디자인 세 가지가 최적의 구매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가격을 비교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상품의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 확인은 허위 과장 광고 속에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하는가? 상품 설명과 리뷰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필요성은 이 상품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남들이 사서 따라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축으로 보는 저축의 전략입니다. 단기 저축과 장기 저축이 있습니다. 단기 저축의 목적은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단기 소비, 새 옷 구입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 저축의 목적은 주택, 자동차, 구입 목돈 마련, 은퇴 후 노후 설계 대비가 바로 장기 저축의 목적이겠죠. 단기 저축의 핵심 조건은 유동성, 리퀴디티입니다. 이자가 적더라도 필요할 때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장기 저축은 핵심 조건이 프로피티어빌리티, 즉 수익성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더라도 장기간 높은 이자가 붙는 상품이 유리하겠습니다. 부의 증식입니다. 위험의 수익의 2x2 매트릭스입니다. 저축 수단을 선택할 때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산해야 합니다.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가장 작은 곳이 바로 예금이 되겠습니다. 원금 이자는 안정성이 최고지만 수익은 낮은 형태지요. 다만 안정성이 낮고 수익성도 낮은 것이 부동산이고요. 안정성도 낮고 수익성은 있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식은 가격 변동이 심해 큰 수익 가능하지만 단 원금 손실 위험도 항상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 수단을 선택할 때는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분산 투자해야 할 겁니다. 미시 경제의 완성입니다. 개인 부 웰스를 창출하는 엔진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이죠. 적성과 노동을 통해 초기 자본 소득을 생성하는 거고요. 소비 컨섬션은 합리적 알고리즘을 통해 자본의 누수를 방지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축과 투자로 세이빙 앤 인베스팅, 남은 잉여 자본을 시간과 이자율을 이용해 증식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릴 때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된다고 보겠습니다. 화폐 교환입니다. 교환의 불편함이 만드는 혁신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하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치 측정과 운반의 한계가 있었죠. 두 번째는 상품 화폐입니다. 조개 껍질 같거나 소금 같은 것이 바로 상품 화폐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불편하고 품질의 변동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금속 화폐입니다. 금과 은이 되겠지요. 그러다가 지폐가 나옵니다. 금 세공업자의 영수증 등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폐가 나중에는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또 바뀌죠. 은행이 신용기관의 어떤과 거래하는 것 등이고요. 화폐가 수행하는 세 가지 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척도죠.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를 하나의 기준 가격으로 표현해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저장입니다. 구매력을 미래로 미연시킴으로써 썩지 않고 보관이 가능해서 저축의 대상이 됩니다. 교환 매개체입니다. 물물 교환이 불편함을 없애고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쉽게 중개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환은 자본의 계급을 연결하는 다리이죠. 자본의 공급은 바로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 여유 자금이 각자 저축하는 이유도 있고 금액이나 기간이 다를 겁니다. 금융기관은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으로 저축된 돈을 모아 필요한 곳으로 유통시키는 허브이죠. 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 인터레스트는 저축자에게 소비를 미룬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출자에게는 남의 돈을 쓰는 비율이고요. 자본수입니다. 돈을 빚는 사람들, 즉 소비 투자 목적인 경우는 각자 필요한 규모, 같은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 금리를 움직이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화 공급량입니다.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 이자율이 하락되지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이자율이 상승되지요. 신용위험입니다. 돈을 매일 가능성, 경제 불안 등이 높아지면 이자율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자율의 종류는 콜금리, 은행 간 단기, 예금금리, 저축사, 대출금리, 빌릴 때, 사채금리, 당사자 간. 통화량은 경제의 혈압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현금 지폐나 동전 그리고 유급을 예금을 더하면 유급을 예금은 이자가 거의 없지만 즉시 출금이 가능한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반응을 합니다. M1 플러스 저축성 예금, 즉 정기예금, 적금 등 이자가 붙고 가치지향력이 큰 예금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지출 소비자와 기업의 생산 공급자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의 지출과 기업의 생산 공급이 통화량을 매개로 균형을 이룰 때 화폐 가치가 안정되고 실업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시경제의 순환입니다. 나의 지출이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마법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기업한테 물건을 산다고 하면 지출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 노동시장에 결국 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면 노동시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노동시장이 소비자로 갈 때 소득이 발생하는 거고요. 경제 시스템의 통제 센터, 중앙은행, 경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고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는 납품 침묵을 한다. 이완자산 보유 및 운영,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채권 및 재무결제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은행, 세금저축 및 정부 정책 자금 대출, 은행의 은행, 시중은행의 지급대출,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통화량과 이자율 조절로 물가를 안정, 화폐 발행, 독립적인 화폐 발행권.
경제학은 어른의 세계를 항해하는 가장 강력한 내비게이터다. 거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 금융 부분이 있고 미시, 나의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거시 시스템이라. 경제는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닌 겁니다. 내 직업을 선택하는 미시적 고민부터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시적 시스템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이지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경제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항해사가 될 것입니다.